왜 밥 먹을 때 승진 얘기라고 그래?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소리를 질러? 아니 밥 먹을 때 그 얘기하지 마. 아이 그래도 당신 승진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 좀 가져봐. 그랬더니 야 관심 있거든. 그만하라고 그랬지.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내가 즐겁게 해주기 위한, 내가 결혼을 해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산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 그것의 관계에 나로 살아온 적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질문이 너무 철학적이에요. 나와 너 누구의 문제이냐? 갑자기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나와 너예요. 제목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펴보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조물주가 뭐 만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는 관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PD님이나 저나 나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가 없대요. 나라는 것은 두 가지의 나래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의 나가 있고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의 나가 있대요. 그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와 물건의 관계에서의 나가 있다고? 이게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실 텐데 놀랍게도 우리가 물건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대상화된다고 하는데 야 너 쓰레기야 라고 하고 우리 자신도 내 인생은 완전히 쓰레기예요. 이게 물건이잖아요. 그것도 버려진 물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 그것의 관계에 나로 살아온 적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나와 너는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만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깐난애로 태어났어요. 우리 존재가 나와 너의 관계의 나일까요? 아마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 대상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대상으로 여기는 어떤 대상,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요. 이런 거에서는 돼, 너 안 돼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느 순간에 평가받는 대상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관계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내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의 내가 있고 내가 왠지 저 사람한테 가면 평가받는 것 같아. 그것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 나라면 이건 그 관계 맺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 서비스를 가르치고 또 뭐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카운슬링이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아동이라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심리치료하는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아동을 이분이 심리치료하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환자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담 서비스에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환자라고 그러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진료할 때 환자라고 그럴 텐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내담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상담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굉장히 조건부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로 나쁘게 겪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공부 잘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내 새끼 너무 이뻐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이구 너 왜 태어났니? 에? 완전히 내가 물건처럼 취급받는 경험을 많이 해요. 비교당해요. 비난당해요. 때로는 학대받기까지 해요. 그럼 어떤 경험이 될까요?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엄마에게 평가받고 비난받고 학대받는 물건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왜 힘들어지냐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나를 가리기 시작하고 가면을 가지기 시작하고 내가 아닌 나를 연출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이런 문제를 내셨잖아요. 나와 너 누구의 문제일까요? 저는 분명히 이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나냐? 나와 너의 관계에서의 나를 당당하게 내가 내세워야 관계 맺는 게 행복한데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를 유지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나랑 좀 불편함을 주는데도 내가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든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나와 너의 관계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의 나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경험한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어떤 거냐면 부모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착한 척도 하고 내 감정을 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쓴 카드를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될게요. 뭐 착한 아들이 될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내가 착한 아이는 뭐냐면 엄마 아빠의 평가에 긍정평가를 받는 대상인 거죠. 긍정평가를 받기 되게 어려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그런 나를 매니징하는, 관리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너 엄마 아빠처럼 선생님 너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착해야 돼. 친구들도 너 안 좋아할 수 있어. 너 경험해 봤잖아. 너는 나와 그것의 너야. 라고 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는 내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나쁘다고 평가받을까 봐. 그러면 내가 스마일 마스크를 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현타가 오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게 굉장히 늦게 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내가 즐겁게 해주기 위한 대상으로 살았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산 것 같아.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내 커리어도 포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한테 또 모든 걸 바쳐가지고 좋은 엄마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떠나갔어. 그래서 빈둥지 중국은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결국은 내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했던 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아니 그냥 막 살아. 양보하지 마.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중심리학 전문가들이 이 방석 갖다 놓고 방석을 막 때리래. 몽둥이도 주면서 막 자기 주장 못했던 거를 막 분노를 폭발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방석 찢어지게 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만약에 집에 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게 진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고 나와 너의 나로 살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꾹꾹 누르다가 갑자기 빵 터져갖고 나중에 정말 관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관계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끊어내야 되냐 계속 유지해야 되냐. 우디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 감독이 있어요. 천재 작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조금 보면 범상치 않아요. 결혼을 뭐 한 5번 정도 하셨고 입양을 뭐 9번인가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수양딸에 대한 어떤 성비위로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가정을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내 가정은 혈우병 환자가 일해야 되는 면도칼 공장 같았대요. 너무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혈우병 환자는 혹시 아세요? 이게 배면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데 내 가정은 면도칼 공장이래.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줄을 정말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아마 우디 알렌은 이 가정 내에서 처절하게 나와 그것의 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애증 얘기할 때 이 부모님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부모님인데 어떡하냐. 심지어는 내가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경험해도 그래도 엄마지 않냐. 어떻게 내가 신고요. 이런 어떤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의 자녀들은 알코올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근데 어떻게 사냐 하면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한테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봐 굉장히 착하게 삽니다. 막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깥에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문부터 닫아요. 소리 나가서 바깥에 신고하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TV부터 켜요. 내가 잘못하면 정말 엄마 아빠로부터 버려지는 마치 버려지는 물건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무조건 결혼 대상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술 안 먹는 사람. 내가 술 먹는 사람한테 지긋지긋해갖고 이제 술 먹는 사람이랑 내가 절대로 안 만날 거야라고 마음 먹어요. 근데 놀랍게도 술 먹는 분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이거 진짜 이런 분이랑 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케어하고 보호해서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없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코올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내가 거의 전문가죠. 예. 그 사람 돌보는 건 내가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의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하는. 어쩌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르죠. 아까 PD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 이런 애증의 관계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끊어내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2007년인가? 한 15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내가 한국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관계도 중요한데 경계가 필요해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때 당시 15년 전만 하더라도 좀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관계하면 붙어 있는 건데 무슨 경계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두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누굴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고 상대방을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거리를 두면 끊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날 거잖아요.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풀 하우스라고 하는 90년대 초반에 했던 어떤 시트콤인데 거기 싱글 데디가 딸 셋을 키워요, 혼자.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거기에 막내딸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 3, 4살? 한 많아야 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가 화가 났습니다. 아빠 싫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갑자기 방에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가더니 노크를 합니다. 똑똑 하더니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어색했어요. 무슨 노크를 해. No! 그래요. 들어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더니 좀 이따 또 똑똑해요. Can I come in? No!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얘기하자라고 돌아 나오더라고요. 아, 저 드라마기 때문에 연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 미국 애들은 그게 그게 왜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물리적인 어떤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있는 거죠. 기분이 나빠? 알았어. 그러면 내일 얘기하자라고 해서 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냥 똑똑하는 건 나 들어간다라고 사인 보내는 거지. 우리는 상대방의 공간, 관계 거리두기가 굉장히 불편한 민족이에요. 근데 때로는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좋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끔 화가 벌컥 나가지고 아이에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손찌검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나와 그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이랑 만날 때도 내가 갑자기 그것으로 전락하는 이게 어디 나한테 나를 무시해? 라고 해서 벼락같이 화가 나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를 내 어린 시절에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의 나로부터 좀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때 내가 마치 물건처럼 내가 부정적인 물건처럼 여겨졌던 경험이더라도 그건 과거 일이에요. 그때 내 경험과 거리를 둘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녀와의 경험은 나와 너의 경험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과거의 그것 경험으로부터도 좀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그걸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경험인데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의 나랑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나와 너의 경험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나중에 나와 그것의 경험이 내 안에 그냥 수용되고 내가 다시 글로 빠져들지 않는 따로 또같이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관계 설명할 때 혹은 뭐 감정에 대한 설명할 때 물리학적인 설명을 가끔 해요. 그래서 혹시 원심력, 구심력 아세요? 원심력, 구심력. 지불놀이 혹시 아세요, 피디님? 지불놀이? 깡통에다가 이렇게 집 넣고 불 붙여갖고. 그러면 이거 돌리려면 구심력이 필요해요? 원심력이 필요해요? 구심력이죠. 내가 당기는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원심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깡통에다가 누가 몰래 돌덩이를 집어넣어놨어. 쇳덩이를 집어넣어놨어. 아니 마치 깡통이 날 잡아당기는 것 같아. 이런 원심력을 느끼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이거는 가상의 힘이에요. 가짜예요.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게 막 분노를 표출해요. 이게 살짝 원심력, 저는 그래서 이걸 원심력 감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감정은 뭐냐면 구심력 감정이에요. 내 존재를 향한 감정이 있어요. 내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를 않고 내 존재의 가치가 되게 낮은 것 같은, 아까 얘기한 나와 너의 그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가 힘들고 내가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해서 원심력을 표출해요. 뭐 부부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우리 남편이랑 못 살겠대요. 아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낸대요. 심지어는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나갔대 어제. 근데 잘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벼락같이 화를 냈다, 이 원심력 감정이죠. 근데 이 아내가 느끼기에는 이 남편이 느꼈을 구심력 감정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남편이요, 좀 승진이 늦었어. 예. 그래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남들은 다 차장, 막 팀장 가는데 나 아직도 과장이에요. 예. 내가 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그런 욕구가 좌절이 되고 내면에는 좀 수치심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내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아까 구심력 감정이라고 그랬죠. 아내랑 나눈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맛있는 반찬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요즘 승진 때 아니야 참? 이거 물어본 거예요. 승진이냐고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내가 숨겨놓은 이 구심력 감정이 좀 들썩거리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왜 밥 먹을 때 승진 얘기라고 그래?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소리를 질러? 아이 밥 먹을 때 그 얘기하지 마. 아이 그래도 당신 승진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 좀 가져봐. 그랬더니 야 관심 있거든. 그만하라 그랬지.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구심력 감정을 느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심력 감정을 내가 나누지 못하면 반대급부로 원심력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알았어. 나 절대로 당신한테 이제 앞으로 승진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만년 과장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야! 폭발을 합니다. 화상 폭발하듯이. 그래서 숟가락 던졌던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한 줄 아세요? 다 너 때문이야! 그래요. 아니, 왜 나 때문에 승진을 못해? 라고 했더니 네가 나한테 내조를 잘 못해. 말도 안 되는 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상담에 찾아왔다 그래봤어요. 저는 뭘 할까요? 구심력 감정을 꺼내도록 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남편이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참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아내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깜짝 놀라요.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립니다. 구심력 감정을 나눌 때는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아주 새로운 공감의 접촉점이 생겨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나와 너의 관계에서의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회복되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나와 그것에 나로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 볼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 내가 평가받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마틴 부버가 이런 얘기한 걸 참 좋아하는데, 마틴 부버가 나와 그것의 관계는 번데기 유충의 단계래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면에서 자기 노력이 있으면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뀔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와 그것의 단계를 조금 번데기에서 빠져나와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너의 관계 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젊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절치는 몇 명쯤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숫자로 몇 명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할까? 우리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에 진짜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을 내가 저장을 해놔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친구를 갖는 것보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친한 친구도
자꾸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여전히 또 부모님이 또 날 윽박지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굴 찾아갈까요? 그럴 때는 저는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심리상담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왜냐하면 심리상담 전문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인 수용.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경험에서 좀 빠져나와서 있는 모습 당신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아요. 사랑받을 만 하세요. 라는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는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와 너의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늘려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틴 부버의 책에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나와 너의 대사가 누구냐면 그분은 또 유대교 철학자니까 절대자래요. 여러분의 종교가 있건 없건 어쨌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 그 원천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별에 나를 보내신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조물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 별에 온 목적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믿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일 거야. 그래서 이 별에 온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훨씬 더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